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둘째 날 회모에서 서울 동남로회 수습전권위원회에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됐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하고 이번 총회 폐회 전까지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23일 개막된 제104회 총회에서 육순종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교단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소강석 새해den교회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 서울 동남로회 수습전권위원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하고 104회 총회 폐회 전까지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작성한 후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해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자는 내용인데요.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둘째 날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관련 내용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 동남로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제출했습니다. 7명의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한 뒤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작성하고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해 명성교회 관련 논란을 종결하자는 것. 최영남 서울 동남로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은 명성 관련 문제에 찬성 측과 반대 측 이야기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 더 이상의 법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수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법으로 싸우는데도 계속 이겼다 졌다 그러고 또 지금 이겼으면 그대로 또 포기하겠어요? 얼마든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정말 저는 영적으로 무서운 것을 봤는데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어부가 되어서 어부지리에서 나오는 조개와의 새를 집어 담는 그런 환상을 보고 104 총회에서는 영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습안이 제출된 뒤에는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의 사과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사만 원로 목사는 여러 논란 가운데에서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분들께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교단과 소속 목회자들을 가족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품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로 인해서 많은 기도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잘 반성하고 모두 형님같이 부모님같이 또 동생들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사 퇴장 후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총대 1142명 중 1011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이 통과됐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최영남 서울 동남로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위원 권원서장로, 규칙부원 김성철 목사 등 수습전권위원 7명을 직접 선출했습니다. 수습전권위원들은 제104회 총회 폐회 전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총회 둘째 날에는 신임 총회장 기자회견도 개최됐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명성 관련 내용은 총회장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뜻이 아닌 총대 모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이어 임기 동안 말씀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총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총회장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00명 총대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 결정에 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종집을 짓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에 매몰되거나 이것 때문에 교단이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 둘째 날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안.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방안을 통해
명성교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23일 제104회 총회를 시작하고 직전 부총회장 육순종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통해 앞으로 이권 다툼 대신 온전한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 내려놓음과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육순종 신임 총회장은 총대 투표수 총 602표 중 567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교단의 현실을 볼 때 그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면서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교단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의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튼실한 복음 컨텐츠 기획, 세대 간 소통과 이해장 제공 등은 육순종 총회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기장총회 중점 사업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위기란 말은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가겠지만 조금 더 화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져잡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제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도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와 난산교회 김동성 장로가 각각 416표와 563표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이건희 목사 부총회장은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도 좋지만 502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부총회장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옳은 길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교단과 함께 해답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이 점을 부총회장 1년 지내면서 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묻고 그리고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장 산하 교회들과 함께 그 해답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앞서 개회 예배를 열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이권과 자리 다툼을 멈추고 회개함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총대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충섭 딕전 총회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충섭 목사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탄식으로 주저앉지 말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 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때 이 총회가 역사에 남는 총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장교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운영난이 심각해진 아카데미 하우스에 대한 매각권을 논의했습니다. 매년 6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휴업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운영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기 회복을 위해 갈등과 분열을 끊고 새 도약을 이야기하는 시대. 화해의 성령 임재를 강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하나됨과 본질 회복을 위해 앞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제104회 총회를 통해 새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세해된교회 소강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막을 연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체 총대 1,568명 중 155개 노회에서 1,4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이승희 직전 총회장은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군대라며 자신의 권위와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신임 총회장은 이번 회기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다며 총회와 신학교,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총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총의를 회복하고 또 총신을 회복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역시 단독 출마한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반기독교 세력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교회 연합 사업에도 전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 감사하기도 송구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정체성에서 교단의 위상을 세울 것이고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선을 통해 장로부총회장에는 윤선율 대흥교회 장로가 이명식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장자교단이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외에도 서기의 전남노회 정창수 목사, 부서기의 서울강선노회 김한성 목사, 회계 서울노회 이영구 장로, 부회계의 서수원 1노회 박성만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예장합동 104회 총회에서는 목사 장로 정년 연장안과 총신대 개혁안 등이 논의됩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캄보디아는 선교 대상국으로만 인식돼 있지만 복음이 전해진 건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를 느낀 한인 선교사들이 크메르 복음 100년사를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얘기한 대로 캄보디아도 복음이 전래된 지 매우 오래됐는데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캄보디아에는 1923년 1월에 첫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하여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기독교 역사는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3, 4년 전인 1919년부터 캄보디아어로 캄푸치아 끄라움이라 불리는 지금의 메콩델타에 거주하는 크메르족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지는 금년으로 100년이 되고요. 크메르족이 캄보디아의 주 종족이지만 베트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크메르 복음 100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소승불교와 힌두교입니다. 이 종교는 캄보디아에 들어온 지 이미 1500년에서 2000년 되었으며 캄보디아인들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사역하는 선교사 대부분들은 이런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지금의 선교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 역시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라는 또는 성경,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캄보디아인들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 또는 외국 교회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고 또 그 역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는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생들 나아가 캄보디아 교인들이 지난 캄보디아 역사를 잘 알리고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크메르 복음 100년사를 출간하실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는 100년 전 크메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런 책자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고 또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캄보디아 교회를 지키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는 캄보디아 교회에
순교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면서 캄보디아 교회 또 크메르인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끼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불과 3, 4년 뒤로 다가온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에서 캄보디아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정말 부흥되는 계기를 갖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께서는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인 근로자, 유학생과 국제 결혼을 한 이들에게 이런 책자를 소개하면 참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출판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모든 의미가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또 깨닫는 계기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캄보디아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나라라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현장마다 기도회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홍콩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카오와 대만 등 35개 나라에 나가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아시아! Greater Chinese! 我奉耶稣基督的名向你说话。In the name of Jesus, I speak unto you. 你要成为耶稣基督道路的开路者。You are the ones that will open up the way for the Lord Jesus. That we will move forward. When the various Chinese ethnic groups experience true unity in the Holy Spirit, the Chinese will be raised up to become leaders, bring the presence of God into nations and leading them back to Jerusalem. What I see with the homecoming is that with the emphasis on th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it brings us to authority, and there's a gift for seeing what is the state of the spiritual atmosphere, and when the spiritual atmosphere is right, then the ground troops can go in. So that's the way I see it. First time here in Asia with this gathering has been more than I could have imagined. I feel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at the family is coming together in ways that will change the way we live our lives and the way that we pray for one another, stand with one another, support one another, and live life together. This year, during the Chinese gathering, we could see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leaders being raised up by the Lord. All of the youth stood and declared together to leave behind prejudice and self-centeredness for just one purpose, that is to see the Chinese being united. 지난주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범인이 특정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30여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게 이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나타난 그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됐었고 연극 날 보러 와요로도 돼서 일반인한테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최근에 DNA 분석에 의해서 범인으로 결국 2004시가 이제 특정이 됐다. 그래서 수사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결국 알려지게 됐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DNA를 이제 보관을 했는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점차 범죄자들은 전부 DNA를 이제 수집해서 보관하니까 이거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비교된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온 사람이 이 유사한 똑같이 처제를 성폭행해서 살인한 죄명으로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고 현재 20년 이상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 DNA 감정 결과가 유력한 범죄 증거이기는 하지만 네, 네. 그것이 곧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자백을 받고 범행 수법 뭐 이런 거 현장 검증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범죄자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아직 이제 자백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건의 사건 중에서 3건에서 DNA가 나왔어요. 네.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뭐 사실은 거의 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또 추후에 지금 무기징역형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데 이게 또 거의 유사한 범죄로 결국 복역하고 있으니까 또 3번째로는 인상착의 그 당시 몽타주가 그 어머니가 보더니 자기 아들하고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몽타주까지 비슷한 걸로 봐서는 거의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정말 많은 경력들이 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어떤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범인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술력의 한계죠. DNA는 일부 나왔지만 비교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소장으로 결국 재판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그다음에 범죄 사실, 일시 장소, 또 범행 수법 이게 다 특정이 돼서 공소장에 그게 기재돼서 법정으로 가야 재판을 하고 그 특정된 사람은 방어권을 행사해서 이제 싸우면서 결국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이게 이제 다 보호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DNA만 가지고는. 근데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5년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도 어떤 검사가 그러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니까 DNA로 특정해서 기소하자. DNA도 특정은 되니까요. DNA로 기소하면 기소한 순간부터 공소시효 15년이 다시 또 기간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DNA로 기소했으면 이번에 처벌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DNA로 기소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법에 없는 기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고 그때 DNA로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 이춘재 씨를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복역 중인 한 인물이 이제 특정이 된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자백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특정이 돼서 자백이 나오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백을 안 해도 DNA만으로도 특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관련 증거가 나와야 돼. DNA라는 게 결국은 보면은 이 성폭력 사건 또 강간살인 사건에 있어서 DNA가 어디에서 나왔냐. 결국은 옷에서 나왔냐. 아니면 피해자의 입에서 입에서 나왔으면 추행일 수가 있고 또 뭐 그 이외에 강간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DNA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지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결국 당사자의 자백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거를 수사를 계속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고 임의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춘재 씨가 그 안에서 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 못 받겠다. 그럼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DNA 갖고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공소시효를 왜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살인죄의 경우 15년인데 15년이 지나면 목격자의 기억도 왜곡될 수 있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다. 증거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해자도 15년 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실형을 산 거와 비슷한 그런 처벌받은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소시효라는 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 태완이 사건도 있고 그래서 공소시효는 이건 폐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현재는 살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 폐지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인권에 대한 너무 침해가 돼요. 그래서 소급 적용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
때 뭐 그때인가 언제 한 번 있었고 예. 이제 제일 있었던 게 이제 4.19 때 네. 그때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했죠.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인권에 침해될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니까 소급하면 처벌할 수는 있죠. 근데 이춘재 씨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피해가 커요.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입법을 만든다는 것은 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좀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DNA라든지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강제 수사는. 예. 이제 상대가 수사에 응하면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보통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아예 수사도 안 합니다. 수사를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국가의 수사력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결국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를 해도 이 또 뭐 검사가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게 뻔하니까 법리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요. 네. 또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해서 기소를 했다고 그래도 법원이 보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이게 공소시효 지난 거네 그러면 면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유무죄 판단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 수사도 못하고 강제 수사 뭐 당연히 못하고 임의 수사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그 7월 24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죽는 날까지 가해자가 살인자가 그때까지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2015년 그 7월 24일에는 그 당시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2015년 7월 24일이니까 15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2000년 7월 24일 이전 거는 처벌 못 하지만 7월 25일까지 이후 거는 지금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7월 25일 사건 이후는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15년을 합하면 2006년 4월경에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의 수사도 사실은 하기는 어렵고 지금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DNA라든지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 말고 이제 주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련 가령 이제 91년에 이제 죄가 그 범죄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년 후에 이제 결국 살인 사건이 또 있어서 처제 살인 사건이 이 둘 사이의 공백 기간에 무슨 다른 범죄가 있는지 왜냐하면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중독을 본인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유영철인가가 뭐 한번 또 어떤 프로파일러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범 10명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 연쇄살인이 정지된 것은 가해자가 죽었거나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이래서 연쇄살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정확히 맞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쇄살인범의 그 중독, 살인 중독은 본인도 제어하지 못한다. 이런 뭐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범인으로 특정된 인물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좀 거절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요. 네, 이제 그 조사에 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개전의 정이 있고 모범수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무기수가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모범수가 되면 25년 정도로 감형을 해줘요. 그리고 감형이 되고 20년 이상 복역하면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형만 되면 이춘재 씨는 감형만 되면 바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연쇄살인범이 진범으로 밝혀지면 감형을 안 시켜주죠. 그럼 감형이 안 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근데 연쇄살인범으로 진범으로 특정이 되는데 사면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범으로 특정이 되면 결국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제 이춘재 씨는 자기가 20대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20년만 모범수로 있으면 50대에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DNA가 나오니까 네. 진범으로 확정되면 결국은 이제 영원히 못 나오고 죽는 날까지 이제 교도소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진범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네. 안 밝히게 되면 DNA로 그냥 특정해버리면 감형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내가 범인이 아니다 하면서 하고 있고 또 프로파일러들은 계속 투입돼서 결국 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임의 수사를 거부하지 않고 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남은 과정은 이걸 밝히는 것이죠.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정이 되면 모든 범죄자들한테 DNA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언제 밝혀질지 모른다. 결국은 처벌된다 하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이나마 이게 밝혀져서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로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연쇄 살인범에 대해는 살인 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그렇기 위해서 감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범인 것을 밝혀줘야 된다. 네. 그래서 수사는 계속되고 진범의 특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그 명령을 또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좀 준엄하게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성경적으로 볼 때 극한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성구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자는 반드시 그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네. 또 엄히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크리스찬들은 그 범죄, 살인 중독도 일종의 병일 수도 있으니까 네.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서 재범도 안 되고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성경의 경고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가 됩니다. 네, 각 분야에서 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김정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요. 일단 복지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좀 배우게 될까요? 예, 저희 과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학이라고 해서 노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경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함께하는 네. 융합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 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사회복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교육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을 이렇게 융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노인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직업을 찾고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버와 관련해서 노인들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분야들이 다 융합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학과인 것 본인의 같습니다. 전공을 네. 살리면서 노인학과 접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부터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에서 시니어 목회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가요? 예, 이제 9월 30일부터 이제 10월 2일까지 이제 시니어 인파워링이라는 주제로 고령 사회에서의
그 고령 친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노인들이 아니 시니어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또 학자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 목회의 어떤 새로운 방향들을 한번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집회를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모임이죠. 그런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 뭐 고령 사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고령 인구가 어느 정도 차지할 때 이렇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고 부르나요? 보통 우리가 고령 인구라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얘기하고요. 그 어르신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차지할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4%가 되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많은 국가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에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우리에 가까운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나라인데 28%, 올해 28%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나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미 20%에 육박을 했고요. 넘은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젊은 나라이지만 최근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빠르다는 거죠. 한 17년에 걸쳐서 인구 7%에서 14%가 된 나라가 이제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1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고령화가 된 나라와 이렇게 급격히 고령화가 된 나라들은 이 적응하는데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고령화의 변화들을 준비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많죠. 특히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이런 급속한 고령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서구의 사회와 우리나라의 교회의 차이는 이런 급격한 고령화를 교회나 사회나 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 고령화 수준보다도 이 속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빠르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장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둘만 낳아라 아니면 하나만 낳아도 좋다 이런 급격한 어떤 인구 정책을 통해서 생산 인구를 많이 늘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좀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거나 줄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느덧 우리나라가 이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참 이런 변화에 대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 지역 사회와 또 어떤 연계를 해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시게 될 것 같은데 세미나에서 다루실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 관련된 정책들, 서비스들 아시겠지만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생기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과거에는 뭐 며느리가 돌보건 뭐 딸이 돌보건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책임이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그런 부담, 그러니까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또한 최근에 2018년부터는 시설보다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머물게 하자라는 운동,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노인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처럼 좀 교회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캐톨릭 체러티라는 기관은 네. 그러니까 젊은 어르신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되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또한 이제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과 아니면 중장년들이 모여서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매주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영국의 그 홀리 트리니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아예 그 일반 어르신들을 위해 개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세팅을 바꿔요. 그러니까 카페처럼 만들고요. 전시회도 하고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같이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하고 게임도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아예 탈바꿈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빨리 되면서 노인이 증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최근 교회들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좀 변화하고 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텐데 좀 고령층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고령층이라는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령층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고령층이 되신 분이고 특히 우리 교계에서는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회나 일반 경제계나 사회계에서도 노인들을 차별하거나 노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 특히 우리가 말하기 연령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르신들, 노인이 돼가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어떤 가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구할 수 있고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귀중한 하나님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없이 남을 그냥 도와준다, 노인이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개념의 접근으로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어떤 목회나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그야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좀 교회의 역할이 요양원을 좀 운영하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만 좀 제한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령 친화적인 목회에 대한 개념이 고령 자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령 친화라는 것은 세대 통합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시니어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사회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들은 현재 고령층보다는 더 교육도 많이 받고요. 또 산업적인 그런 산업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나 어떤 저희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 세대 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고령 친화 목회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어떤 목회, 교회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라이프타임 처치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게 고령 친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에이징 프렌들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노화가 돼도 계속 머물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고령 친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노인을 기점으로 해서 같이 교회가 모든 세대들이 같이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 젊은 사람들도 봤을 때 내가 나이 들어도 이 교회는 다니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이 젊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친화적인 목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생 다닐 수 있는 교회의 목회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교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노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먼저 교회 밖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세대들은 이미 고령화가 많이 된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 세대들이 같이 사회를 더 편안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자기 집을 젊은 친구들한테 개방하고 그다음에 젊은 대학생들은 비싼 그 월세를 내지 않고 노인을 돌봐주는 대신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상생하는 모습, 모델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태도로 우리 고령자, 시니어분들이 젊은이들을 대했으면 좋겠고, 젊은이들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막 모였던 것처럼 그 어르신들을 존중해주고 그 축복을 좀 받기 위해서 같이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은 도서관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을 만날 때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우리 나라의 역사도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들어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다는 목회가 아니라 이 세대 간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노인 한 명은 도서관과 같다.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재반 제도를 만든 건 결국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교회의 관심도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김정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둘째 날 회모에서 서울 동남로회 수습전권위원회에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23일 개막된 제104회 총회에서 육순종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임 총회장에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소강석 새해den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친화적 목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청소년 자해 사건도 급증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비방과 고립이 아닌 격려와 세움으로 건강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 우리 모두가 좀 무겁게 느껴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